1987년 늦여름 경북의 어느 작은 읍내. 장마가 막 끝난 골목길에는 아직도 눅눅한 흙냄새가 남아 있었고 시장 입구 전봇대 스피커에서는 아침부터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새벽 5시만 되면 국밥집 굴뚝에서 김이 오르고 6시가 되면 정육점 셔터가 달그락 올라가고 7시쯤이면 읍내 사람들의 하루 소식이 이미 절반쯤 퍼져 있었다. 그 읍내에 사는 남자 최달수는 48이었다. 구두를 수선하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고 성격은 무뚝뚝했지만 마음만은 물렀다. 그는 손재주가 좋아 해진 구두를 새 것처럼 살려냈지만 정작 자기 인생은 한 번도 반듯하게 꿰매지 못했다고 늘 생각했다. 달수에게는 오래도록 마음에 품은 여자가 하나 있었다. 이름은 오봉자. 읍내 미용실 은하미장원의 주인이었다. 봉자는 젊을 적부터 동네에서 유명했다. 예쁜 얼굴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람 기분을 풀어주는 말솜씨, 파마약 냄새가 진동하는 가게 안에서도 웃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재주, 그리고 손톱 끝에 살짝 물들인 봉선화빛 때문이었다. 여름만 되면 봉자는 꼭 뒷마당 화분에 봉선화를 키웠다. 동네 안악들은 미장원 원장이 손톱에 또 분 발랐네 하며 웃었지만 이상하게 그 붉은 손끝은 봉자와 잘 어울렸다. 달수는 젊은 시절부터 봉자를 좋아했다. 하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붙이지 못했다. 가끔 구두 닦은 값을 받으러 미장원에 들르면 괜히 의자 다리 흔들립니다. 같은 소리만 하고 도망치듯 나왔다. 봉자는 그런 달수를 볼 때마다 웃으며 말했다. 최서방, 입은 왜 달고 다녀요? 장식이요? 그러면 달수는 귀까지 벌개져서 구두솔만 만지작거렸다. 문제는 봉자 곁에 늘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읍내에서 말 많은 사람으로는 군계 일학이었던 김판식이 문제였다. 판식은 카센터를 했는데 손님 차보다 자기 입을 더 많이 굴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봉자만 보면 커피 믹스를 들고 나타나. 봉자씨, 오늘은 내가 믹스 2개 넣어서 달달하게 탔소. 내 마음처럼.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했다. 달수는 그때마다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저 인간은 카센터를 하는 건지 입센터를 하는 건지. 그러나 봉자는 판식을 썩 달가워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판식이 다녀가고 나면 꼭 혼잣말을 했다. 저 양반은 자동차도 저렇게 떠들면서 고치나 몰라. 달수는 그 말에 속으로 박수를 쳤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해 여름 읍내에 큰 소식이 하나 돌았다. 서울로 올라가 사업을 하다 실패한 봉자의 옛 약혼자 문상철이 고향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원래 남의 일, 특히 옛사랑 이야기에 약했다. 시장 국밥집에서, 다방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심지어 교회 계단에서도 그 얘기가 오갔다. 봉자씨 옛날에 상철 씨랑 결혼 직전까지 갔다며? 그렇다더라. 근데 남자가 서울 바람 들고 일이 꼬였대. 이번엔 진짜 다시 잘해보러 오는 거 아냐? 아이고, 그런 건 영화에서나 그렇지. 하지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은 늘 읍내에서 벌어졌다. 상철은 정말 내려왔다. 그는 예전보다 말쑥한 양복도 없었고 반지르르한 구두도 없었다. 주름진 셔츠에 낡은 가방 하나, 그리고 어딘가 미안한 표정만 들고 나타났다. 그가 은하미장원 앞을 서성이던 날, 봉자는 파마약을 헹구다 말고 얼어붙었다. 봉자야. 그 한마디에 미장원 안 공기가 멈췄다. 드라이기 소리도 아주머니들 수다도 라디오도 잠시 멎은 것 같았다. 봉자는 대답 대신 손님 머리에 수건을 더 꽉 둘렀다. 그러다 아주 태연한 척 말했다. 예약 안 하신 분은 밖에서 기다리세요. 상철은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다.
그날 저녁 읍내는 뒤집어졌다. 달수는 가게 문을 닫으며 그 소식을 듣고 괜히 망치를 거꾸로 집었다. 판식은 더욱 신이 나서 이거 삼각관계가 아니라 사각관계 될 판이네 하며 다방에서 떠들어댔다. 왜 사각관계냐고 묻는 말에는 나도 껴야 되니까 라고 대답해 다방 여주인에게 등짝을 맞았다. 달수는 밤새 잠을 설쳤다. 누군가를 오래 좋아해도 그 마음을 입 밖에 내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없는 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그제야 절실히 느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는 봉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장원 앞을 서성이다가 괜히 구두 끈만 고쳐 묶고 돌아왔다. 한편 상철은 매일같이 읍내를 맴돌았다. 봉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그때는 젊고 어리석었다고, 서울에서 돈 좀 벌어 큰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큰소리친 게 오히려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말했다. 봉자는 처음엔 차갑게 굴었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게 칼처럼 한 번에 잘리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상철은 예전의 허세를 많이 잃고 조용해져 있었다. 그걸 본 달수의 속은 까맣게 탔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문화회관에서 군민 노래자랑이 열린다는 현수막이 걸렸다. 우승 상품은 무려 전자밥솥이었다. 읍내 안악들은 밥솥 앞에서 눈빛이 달라졌고 사내들은 괜히 악보책을 뒤적였다. 판식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선언했다. 이번 기회에 내가 봉자 씨 마음을 사로잡는다. 노래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왜냐하면 판식은 말은 많았지만 박자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노래는 음정이 틀린다기보다 노래가 본인을 피해서 달아난다는 평이 맞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달수도 노래자랑에 나가겠다고 신청서를 냈다는 것이었다. 최달수가? 그 사람 말도 잘 못하는데 노래를 한다고?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달수는 신청서를 내고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몰랐다. 그저 평생 한 번쯤은 가슴 속에만 있는 말을 세상 밖으로 꺼내보고 싶었다. 말로는 안 되니 노래라도 빌리고 싶었다. 봉자는 그 소식을 듣고 피식 웃었다. 최서방, 세상에. 노래도 해요? 달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말로 하면 자꾸 꼬여서 노래는 덜 꼬일까 싶어서요. 봉자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장난도 있었지만 처음 보는 진지함도 조금 섞여 있었다. 노래자랑 당일 읍내 문화회관은 사람들로 미어터졌다. 앞줄에는 어르신들이 앉아 손부채를 흔들었고 뒤쪽에는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몰려 있었다. 무대 옆에서는 참가자들이 각자 목을 풀고 있었는데 판식은 이미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3번 고쳐 맸고 달수는 손에 땀을 쥔 채 물만 들이켰다. 첫 번째로 무대에 오른 건 판식이었다. 그는 시작부터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잡아 아아아 하는 굉음을 내 객석을 뒤집어 놓았다. 그러고는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감정을 잡았는데 문제는 반주보다 3박자 빨리 울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가사도 중간에 틀려서 애절한 대목에서 느닷없이 자동차 부품 이름 같은 발음을 해버렸고 결국 사회자가 웃음을 참지 못해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판식은 자기가 분위기를 장악했다고 착각해 더 크게 불렀다. 관객석은 초토화됐다. 누구는 박장대소했고 누구는 귀를 막았고 누구는 상품 대신 귀마개 줘라 하고 외쳤다. 봉자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웃다가 눈물까지 찔끔 날 정도였다. 그리고 마침내 달수 차례가 왔다. 그는 무대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스탠드를 발로 차서 쾅 소리를 냈다. 객석이 웅성거렸다. 달수는 얼굴이 벌개졌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잠시 숨을 고르고 객석 맨 앞줄의 봉자를 봤다.
봉자의 손끝에는 그날도 봉선화빛이 은은했다. 달수는 노래를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의 목소리는 서툴지만 진심이 있었다. 기교는 없고 박자도 완벽하진 않았지만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떨림이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호기심으로 듣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졌다. 달수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자기 인생 전체를 고백하듯 한 소절 한 소절을 꺼냈다. 그의 눈빛은 한 번도 객석을 떠나지 않았다. 오직 봉자에게만 향해 있었다. 봉자는 처음엔 웃으려 했다. 그런데 웃을 수가 없었다. 이 남자는 늘 말이 없고 어설프고 눈치도 없고 미장원 의자 다리나 고쳐주고 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무대 위에서는 그 누구보다 정직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문화회관은 잠시 조용했다가 곧 커다란 박수로 흔들렸다. 누군가는 훌쩍였고 누군가는 최달수 멋있다 하고 외쳤다. 판식마저 입을 다문 채 박수를 쳤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말의 양이 아니라 진심의 무게라는 걸. 하지만 진짜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사회자가 분위기에 취해 갑자기 물었다. 최달수 씨, 혹시 오늘 이 무대 누군가에게 바치는 겁니까? 달수는 마이크를 꽉 쥐었다. 객석이 술렁였다. 봉자는 눈을 크게 떴다. 달수는 잠깐 침을 삼키더니 말했다. 예, 바칩니다. 누구에게요? 문화회관 천장이 내려앉을 만큼 조용해졌다. 달수는 봉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봉자 씨요. 객석 여기저기서 어머머머 하는 소리가 터졌다. 판식은 자기 허벅지를 쳤고 다방 여주인은 부채질을 멈췄고 앞줄 할머니는 드디어 말했네 하고 외쳤다. 달수는 계속 말했다. 나는 말이 느리고 돈도 많지 않고 서울 사람처럼 번듯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래 좋아했습니다. 아주 오래. 오늘 아니면 평생 또 못 말할 것 같아서 지금 말합니다. 봉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상철은 객석 한편에서 고개를 떨궜다. 그날 노래자랑 우승은 예상 밖으로 초등학생 재롱팀이 가져갔다. 전자밥솥은 5살짜리 아이 엄마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읍내 사람들에게 진짜 우승자는 달수였다. 그날 저녁 봉자는 미장원 문을 닫고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다. 봉선화 화분 옆 작은 평상 위였다. 달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담장 너머로 헛기침을 했다.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봉자는 웃었다. 이제 와서 또 존댓말이에요? 달수는 담장 아래로 시선을 떨궜다. 봉자가 먼저 말했다. 오늘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왜 사과해요? 놀라게 해서요. 봉자는 한숨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최서방은 참 답답해요. 여태까지 그렇게 오래 마음 두고도 오늘 같은 날 아니면 말도 못하고. 달수는 솔직히 대답했다. 겁이 났습니다. 뭐가요? 혹시 말하면 지금처럼 옆에라도 못 있을까봐. 봉자는 아무 말이 없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났다. 잠시 후 봉자가 조용히 물었다. 근데 왜 이제야 용기가 났어요? 달수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누군가 다시 와서 놓친 걸 되찾으려는 걸 보니까 나는 평생 놓치기만 하고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봉자는 손톱 끝을 내려다봤다. 봉선화빛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다. 며칠 뒤 상철은 달수를 찾아왔다. 두 남자는 시장 뒤편 막걸리 집에서 마주 앉았다.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였지만 둘 다 피하지 않았다. 상철이 먼저 잔을 들었다. 내가 저도 할 말은 없소서. 달수는 당황했다.
이기고 지고 할 일이 아닙니다. 상철은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은 원래 옆에 있었고 나는 떠났다가 이제 와서 옛날 시간까지 돌려받으려 했으니 그게 욕심이지. 그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봤다. 봉자한테 미안한 게 많소. 젊을 땐 큰 사람 되는 게 사랑보다 중요한 줄 알았소. 근데 사람은 크는 게 아니라 비워지는 거더군. 달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봉자씨, 웃게 해주시오. 그 사람은 울고 살아도 예쁜 사람인데 웃을 때 훨씬 더 예쁘니까. 그 말은 묘하게 달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리고 마침내 봉자가 선택할 시간이 왔다. 읍내 사람들은 미용실 손님인 척 들락거리며 눈치를 봤다. 파마를 할 필요도 없는 영감님이 신문만 보러 와 앉아 있을 정도였다. 판식은 괜히 카센터 앞을 쓸며 첩보원처럼 상황을 살폈다. 며칠 후 봉자는 두 남자를 모두 불렀다. 장소는 뜻밖에도 은하미 장원이었다. 파마 의자 둘에 남자 둘을 앉혀놓고 자신은 거울 앞에 섰다. 판식은 그 광경을 창문 틈으로 보다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유리창에 코를 박았고 결국 안에 있던 보조 미용사에게 빗자루로 쫓겨났다. 봉자는 차분히 말했다. 상철 씨, 한때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그때는 당신 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시절을 생각하면 내가 참 어렸구나 싶어요. 상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봉자는 달수를 봤다. 최서방. 아니, 달수 씨. 달수는 그 한마디에 자세가 굳었다. 당신은 참 오래 내 곁에 있었어요. 너무 조용해서 있는 줄도 모를 때가 많았고 너무 답답해서 속 터질 때도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힘들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당신이었어요. 의자 다리 흔들리면 고쳐주고 비 오면 미장원 앞 미끄럽다고 모래 뿌려놓고 내가 감기 걸리면 약봉지 슬쩍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고. 달수는 눈도 못 들었다. 봉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 사람 요즘 어디 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나 손끝에 봉서나 물들이는 거 좋아하지만 이제는 손끝만 붉게 살고 싶진 않아요. 마음도 좀 따뜻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달수 씨랑 해보려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순간 달수는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멍해졌다. 상철은 씁쓸하지만 편안한 얼굴로 웃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잘 됐소. 이번엔 놓치지 마시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알았지만 인생은 늘 마지막에 한 번 더 사람을 웃기고 울린다. 달수와 봉자가 함께 지낸다는 소문이 돌자 읍내 사람들은 벌써 결혼식 하객처럼 들떴다. 판식은 자기 일처럼 나서서 사회를 보겠다고 했고 다방 여주인은 축가를 부르겠다고 했고 교회 장로님은 아직 날짜도 안 잡혔는데 돼지머리 대신 성가대 섭외를 걱정했다. 문제는 봉자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다. 과로였다. 계속 서서 일한 데다 마음고생까지 겹쳐 몸이 버티지 못한 것이다. 병원으로 옮겨진 봉자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당분간 쉬어야 했다. 그때 달수는 정말 놀라울 만큼 변했다. 가게 문 여는 시간도 줄이고 아침마다 죽을 끓여 병원에 갔다. 미장원 화분에 물도 주고 장부도 정리하고 심지어 파마하러 왔다가 헛걸음한 손님들에게 원장님은 곧 나으십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이소. 하고 안내까지 했다. 읍내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최달수 사랑하더니 사람 됐네. 원래 사람이었지 원래. 그냥 표현이 늦은 거지. 그래도 저렇게 달라지나?
봉자는 병실 창가에서 그런 달수를 보며 자주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훨씬 깊었다. 어느 날 저녁 봉자는 병원 침대에 기대 앉아 말했다. 달수 씨. 예. 나 사실 겁났어요. 뭐가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굴 믿어도 되나? 또 실망하면 어쩌나? 또 혼자 남으면 어쩌나? 달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달수답게 말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잘해드릴 자신도 없고 멋진 말도 못합니다. 근데 혼자 남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봉자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상에는 듣기 좋은 말이 많지만 끝까지 남아주겠다는 말보다 더 큰 위로는 드물었다. 가을이 왔고 봉자는 건강을 되찾았다. 미장원도 다시 문을 열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 미장원 문 옆에 작은 화분이 하나 더 놓인 것이다. 봉선화 화분이었다. 사람들이 물었다. 원장님 원래도 있었잖아요. 왜 하나 더 놨어요? 그러면 봉자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우리 집 아저씨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달수가 얼굴 벌개진 채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다. 둘은 요란한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다. 대신 늦가을 어느 날 읍내 사진관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사진 한 장을 찍었다. 봉자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손끝에 옅은 봉선화빛을 남겼고 달수는 가장 깨끗한 양복을 입고 잔뜩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사진사가 말했다. 좀 웃으세요, 두 분. 그러자 봉자가 먼저 웃었고 달수도 따라 웃었다. 그 순간 찍힌 사진 속 두 사람은 젊지도 않았고 세련되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 눈부셨다. 너무 늦게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오래 돌아 결국 제자리를 찾은 사람들처럼 보였다. 몇 해 뒤 읍내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 그 미장원 앞을 지나며 잠시 미소 짓곤 했다. 문 앞 화분에는 늘 봉선화가 피어 있었고 미장원 안쪽 의자 다리는 어느 하나 흔들리는 게 없었다. 누가 고쳤는지는 다들 알고 있었다. 봉자는 손님 머리를 말아주다 말고 종종 창밖을 봤다. 구두가게 앞에서 달수가 말없이 고개를 들면 둘은 멀리서도 서로 눈인사를 했다. 그 짧은 눈빛 속에는 젊은 날의 후회, 늦게 온 용기, 한참 돌아온 사랑, 그리고 앞으로의 평범한 날들이 조용히 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사랑이 꽃처럼 한순간 화려하게 피는 거라고 말하지만 봉자와 달수는 알았다. 정말 오래가는 사랑은 꽃이 아니라 손끝의 물빛 같은 것이라는 걸. 처음에는 연하고 금방 사라질 것 같지만 가만히 두면 천천히 스며들어 오래 남는 것. 어느 여름 저녁 봉자는 마당 평상에 앉아 봉선화 꽃잎을 찍고 있었다. 달수가 옆에서 물었다. 이 나이에 또 손톱 물들이십니까? 봉자가 웃었다. 이 나이니까 더 해야지. 왜요? 봉자는 그의 손을 끌어와 자기 옆에 놓고는 꽃잎을 조금 덜어 달수 손톱 위에 조심조심 얹었다. 당신도 좀 물들어 보라고. 달수는 괜히 쑥스러워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봉자는 붉게 웃었고 달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 손끝 위에 내려앉았다. 꽃물인지 햇살인지 모를 빛이 천천히 번졌다. 젊은 날 놓쳐버린 사랑도 있었고 말 한마디 못해 돌아간 계절도 있었고 서로를 앞에 두고도 먼 길을 돌아온 세월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내 이렇게 마주 앉아 같은 저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인생은 아주 실패한 것만은 아니라고 그들은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다. 봉자는 살며시 말했다. 달수 씨. 예. 내 손톱에만 봉선화가 든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 내 마음에도 들었나 봐요.
달수는 한참 있다가 아주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진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의 끝자락 작은 읍내의 오래된 미장원 앞에서 늦게 피었지만 누구보다 깊은 사랑 하나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제 빛을 다해 물들고 있었다.